북유럽이 겨울 대응 최고? 완전 착각이었죠. 14년 경력 덴마크 항공사 승무원이 폭설 덫에 걸렸어요. 상하이발 항공편 엔진 경고음이 울리는데 동북아 전역이 기록적 폭설로 몰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절망적 상황에서 단 하나 인천공항만이 착륙 허가를 내줬죠. 세상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공항이 이 날씨에 가능하다고? 라고. 하지만 지금은 이 승무원 농담처럼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나 한국 기준으로 일할 거야. 과연 인천공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구독 버튼 하나로 응원이 됩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덴마크 항공사 SAS에서 14년째 객실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에리카 안데르센입니다. 저희 항공사 동료들은 종종 농담처럼 말합니다. 북유럽에서 10년 이상 비행한 승무원이면 웬만한 기상 악조건은 다 겪어봤다고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코펜하겐의 눈보라가 활주로를 덮치던 날, 스톡홀름의 결빙으로 착륙이 3차례나 지연됐던 밤, 헬싱키 공항에서 영하 25도의 혹한 속에서도 정시 출발을 위해 애썼던 수많은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2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오슬로에서 암스테르담으로 향하는 노선이었는데 갑작스런 블리자드 때문에 대기 항공편만 12편이 넘었어요. 그때 저는 승객들에게 이렇게 안내했죠. 북유럽 공항들은 이런 상황에 익숙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요. 실제로 2시간 후 상황이 정리됐고 우리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겨울철 항공 운항에 관해서만큼은 북유럽만한 곳이 없다고 믿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1년의 절반이 겨울이니까요. 눈과 얼음, 강풍과 짧은 일조 시간까지 모든 악조건에 대비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동료 스벤은 항상 말했어요. 아시아 노선을 다닐 때마다 겨울철엔 조심해야 한다고요. 그 지역 공항들은 우리처럼 눈에 익숙하지 않다면서 말이죠.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실제로 3년 전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눈 때문에 2일이나 발이 묶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겨울 대응은 북유럽이 최고구나 하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얼마나 성급한 판단이었는지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14년 동안 수많은 노선을 다니면서 저는 나름의 기준을 갖게 됐어요. 공항의 규모나 시설보다는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이 진짜 실력이라고요. 코펜하겐 카스트럽 공항의 제빙 시스템, 스톡홀름 알란다의 눈 제거 장비들, 그리고 무엇보다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들. 이런 것들이 바로 진정한 겨울 공항의 조건이라고 믿었죠. 승객들도 북유럽 항공사를 신뢰해 주셨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저희는 눈보라 속에서도 정시 운항률을 높게 유지했거든요. 물론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가능한 한 승객들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노력들이 인정받아서인지 많은 분들이 겨울철 유럽 여행 시에는 북유럽 항공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기상 정보를 미리미리 체크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도 숙지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훈련도 받았고요. 그렇게 준비된 상태로 매번 비행에 임했기 때문에 웬만한 상황에는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었어요. 특히 승객들이 불안해하실 때는 제가 먼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북유럽에서는 이 정도 날씨는 일상이라고, 우리 항공사와 공항 직원들은 이런 상황에 충분히 대비되어 있다고 안심시켜드렸죠. 실제로 그 말들이 거짓은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경우 문제없이 해결됐거든요. 하지만 그런 확신이 흔들리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것도 아시아의 어느 공항에서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는지 깨닫게 됩니다. 북유럽의 겨울이 전부인 줄 알았던 제가 진짜 겨울 대응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그 순간까지는 말이죠. 그날 아침 상하이 푸동공항에서 코펜하겐으로 향하는 SK991편에 탑승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설마 이 비행이 제 모든 생각을 바꿔놓을 줄이야.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상하이 푸동공항에서 출발하는 SK991편 코펜하겐까지 약 11시간의 장거리 비행이었어요. 승객 324명을 태운 에어버스 A350이 활주로를 떠날 때만 해도 저는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륙 후 30분이 지났을 때였어요. 고도 9,000m까지 순조롭게 상승하던 중 갑자기 기체 하부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난기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동이 일정한 패턴을 보이면서 점점 강해지더군요. 기장실에서 첫 번째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엔진 모니터링 시스템에 황색 경고등이 켜진 거였어요. 아직 적색은 아니었지만 이번 엔진의 진동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부기장 요한센이 즉시 체크리스트를 확인했고 기장 라르센은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14년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 정도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거든요. 실제로 엔진 경고는 여전히 주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비행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30분 후 기장실로 들어온 기상정보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동북아시아 전역에 5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몰아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베이징, 도쿄, 서울의 주요 공항들이 순차적으로 운항 중단을 선언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우리 목적지는 코펜하겐이니까요. 설령 아시아 지역 공항들이 문제가 있다 해도 유럽으로 가는 길에는 여러 대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베리아 상공을 지나 러시아 영공으로 들어서면서도 저는 아직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승무원 여러분, 기장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라르센 기장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기장실에 들어서자 레이더 화면에는 거대한 저기압이 동북아시아를 완전히 뒤덮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번 엔진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요. 아직 위험 수준은 아니지만 예방 차원에서 가까운 공항에 착륙하는 게 좋겠습니다. 요한센 부기장이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문제는 가까운 공항이라는 게 마땅치 않다는 점이었어요. 베이징 수도 공항은 2시간 전부터 착륙을 중단했고 도쿄 나리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하이로 되돌아가기엔 연료가 부족했어요. 그럼 서울은 어떻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라르센 기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인천공항 쪽에 문의해봐야겠어요. 하지만 이 기상 상황에서 그의 말꼬리가 흐려졌어요. 저 역시 마음속으로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아시아의 공항이 과연 우리를 받아줄 수 있을까요? 승객들은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계셨어요. 기내는 평상시처럼 조용했고 일부 승객들은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들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수석 승무원 잉그리드가 저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에리카, 혹시 아시아 공항들 겨울 대응 어떤지 아세요? 특히 한국 쪽은? 저는 솔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베이징에서 발이 묶인 적은 있지만 한국은 가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북유럽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 폭설이면 대부분의 공항이 운항 중단을 선언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안전상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했어요. 기장실에서는 계속해서 각국 공항과의 교신이 이어졌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사포로까지 모두 같은 대답이었어요. 기상 악화로 인한 착륙 불가.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진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엔진 문제도 문제지만 착륙할 공항을 찾지 못한다는 건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연료는 한정되어 있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승객들에게 안내방송을 해야 할까요? 잉그리드가 물어봤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게 없는 상황에서 불안감만 조성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커져갔어요. 그때 기장실에서 새로운 교신이 들어왔습니다. SK991, 이쪽은 인천 접근 관제소입니다. 그 순간 기내의 공기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지금까지 들어본 관제사들과는 확연히 다른 톤이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정말 착륙이 가능할까? 북유럽에서라면 절대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지만 동시에 희망 같은 것도 느꼈어요. 적어도 대화가 시작됐다는 건 완전히 문이 닫힌 건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제 모든 선입견을 뒤바꿀 전환점이 될 줄은 말이에요. 인천 접근관제소와의 교신이 시작된 지 20분 후 라르센 기장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항로를 변경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한다는 결정이었어요. 기장실의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어요. 요한센 부기장은 잠시 말없이 항로 계산을 다시 확인했고 저희 승무원들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인천이라. 솔직히 저는 그 공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라르센 기장의 지시에 따라 저는 승객 안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엔진 문제는 아직 경미한 수준이었고 기상 악화가 주된 이유였지만 왜 하필 인천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기장의 기내 방송이 시작되자 승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스피커 쪽으로 향했어요. 현재 동북아시아 지역의 기상 악화로 인해 안전상의 이유로 항로를 변경한다고 목적지를 서울, 인천국제공항으로 변경하여 약 2시간 30분 후 도착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기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비즈니스석에서 반응이 거셨습니다. 덴마크 출신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목소리를 높이며 인천에 이런 날씨에 착륙한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표했어요. 그는 평소 SAS 단골 승객 중 한 명이었는데 골드 등급 회원이라서 항상 비즈니스석을 이용했거든요. 옆자리의 여성 승객도 불안한 표정으로 한국공항이 정말 이런 폭설에 대처할 수 있는지 질문했어요. 저는 그 질문에 즉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저 역시 확신이 없었거든요. 저는 기장과 운항팀이 충분히 검토한 후 내린 결정이며 인천공항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공항이라고 설명하기 시작했지만 말끝이 흐려졌어요. 사실 저도 인천공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저 한국의 주요 공항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코노미석 쪽에서도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한국인 승객들은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이었지만 유럽 승객들은 대부분 당황스러워했어요. 30대로 보이는 스웨덴 남성이 동반자에게 북유럽이라면 이런 날씨엔 절대 착륙하지 않을 거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말에 저도 순간 움찔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만약 스톡홀름이나 오슬로에서 이 정도 폭설이 내린다면 공항은 즉시 폐쇄됐을 거예요. 잉그리드가 저에게 다가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승객들이 계속 질문하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인천공항이 정말 안전한지 의문을 표했습니다. 저도 확답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아는 한국은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 그리고 K-파프 정도였어요. 공항 인프라나 겨울철 운항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가 없었거든요. 기장실에서는 계속해서 인천 관제소와의 교신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몇 차례 기장실을 들여다봤는데 라르센 기장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는 게 보였어요. 요한센 부기장은 관제사들이 매우 체계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고 했어요. 활주로 상태, 제설 작업 현황, 바람 방향까지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조금 안도했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있었어요. 정보 제공이 체계적이라는 것과 실제 착륙이 안전하다는 건 다른 문제였거든요. 비즈니스석의 덴마크 남성이 다시 호출 버튼을 눌렀어요. 정말 인천에 착륙할 수 있는지 코펜하겐에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현재 기상 상황으로는 다른 선택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지만 그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이어서 연결편은 어떻게 되는지, SAS에서 책임져 주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지만 저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었어요. 그때 40대 정도의 독일 여성 승객이 다가왔어요. 자신이 항공업계에서 15년간 일했다며 이런 기상 조건에서 아시아 공항에 착륙하는 게 정말 안전한지 의문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같은 업계 종사자로서 그녀의 우려를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북유럽 기준으로 보면 정말 무모한 시도처럼 보일 수도 있었어요. 저는 기장이 모든 안전 요소를 검토한 후 내린 결정이라고 대답했지만 내 목소리에도 확신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갔지만 표정은 여전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잉그리드와 다른 승무원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승객들의 질문에 대답은 하고 있지만 누구도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막내 승무원 소피아는 불안한 표정으로 정말 괜찮을지 걱정을 표했어요. 그녀는 이제 막 2년 차에 접어든 신입이었고 이런 상황은 처음 경험하는 거였어요. 저는 우리 기장들이 최선의 결정을 내렸을 거라고 안심시켰지만 솔직히 저 자신도 걱정이 됐어요. 북유럽에서 14년간 근무하면서 겪어본 어떤 상황과도 달랐거든요. 승객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휴대폰으로 인천공항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승객은 다른 항공편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 문의했고 또 다른 승객은 보험 적용 여부를 걱정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승객들의 국적에 따른 반응의 차이였어요. 한국인 승객들은 대체로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예정보다 빨리 집에 갈 수 있다며 안도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반면 덴마크, 독일, 스웨덴 등 북유럽 출신 승객들은 대부분 불안해했습니다. 어느 노부부는 손을 꼭 잡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이런 상황 자체가 생소했을 거예요. 북유럽에서는 안전을 위해 운항을 중단하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비즈니스석의 한 승객은 노트북을 꺼내 인천공항의 시설과 안전 기록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의 표정에서 점점 놀라는 기색이 보였는데 아마 예상보다 좋은 정보들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저는 기내를 둘러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14년간 쌓아온 북유럽 중심의 사고방식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과연 우리가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무모한 시도인 걸까요? 기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승객들은 오히려 편안해 보였지만 유럽 승객들은 대부분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 차이가 묘하게 대조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쪽이 맞는 반응인지 저도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흰 구름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아래쪽 어딘가에서 50년 만에 폭설이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상황에서 착륙이 가능할까요? 북유럽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도였거든요.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기를, 그리고 제가 가진 편견들이 단순한 기우였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동시에 인천공항이 정말 어떤 곳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천 접근관제소와의 첫 교신이 시작된 순간, 저는 그 목소리의 차이를 즉시 느꼈습니다. 이전까지 들어본 다른 관제사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기장실에서 들려오는 교신 내용을 귀에 깊게 듣고 있던 저는 인천 관제사의 톤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패닉도 없었고 과도한 조심스러움도 없었어요. 그저 차분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이어졌습니다. 라르센 기장이 현재 상황을 설명했을 때 관제사는 즉시 필요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현재 활주로 상태는 어떻고 제설 작업이 언제 완료될 예정이며 바람의 방향과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모든 데이터가 구체적이고 실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기장실 문 앞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놀랐어요. 베이징이나 도쿄의 관제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거든요. 그들은 대부분 운항 중단 결정을 먼저 알리고 사과하는 식이었는데 인천은 달랐어요.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요한센 부기장이 엔진 상태에 대해 언급하자 관제사는 즉시 정비팀과의 협조 방안을 제시했어요. 착륙 후 즉시 점검이 가능한 게이트로 배정하겠다고 필요하다면 전문 정비진을 미리 대기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대응은 처음 경험하는 거였어요. 15분 정도 교신이 계속되면서 기장실의 분위기가 점점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하고 있던 라르센 기장의 어깨가 조금씩 이완되는 게 보였어요. 요한센 부기장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궁금해서 잉그리드에게 물어봤어요. 다른 공항 관제사들과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지 말이에요.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겪어본 것과는 확실히 다르다고 했어요. 승객들도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장실에서 들려오는 교신 소리가 처음보다 훨씬 차분해졌거든요. 라르센 기장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많이 사라진 게 눈에 띄었어요. 비즈니스석의 덴마크 남성이 다시 호출 버튼을 눌렀어요. 이번에는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관제소와의 교신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러자 그의 표정도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30분 후 관제사가 구체적인 착륙 절차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고도에서 어떤 각도로 접근할 것인지, 활주로의 어느 지점에 터치다운할 것인지, 착륙 후 어느 경로로 이동할 것인지까지 모든 과정이 세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긴급 착륙 허가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운항 계획의 제시였다는 걸 말이에요. 마치 처음부터 인천이 목적지였던 것처럼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어요. 라르센 기장이 제설 작업에 대해 문의했을 때 관제사의 답변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설 작업의 단계별 현황, 각 구역별 완료 시간, 그리고 우리 항공기 착륙 시점에 맞춘 최종 점검 일정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런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면서 기내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승무원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많이 완화됐어요. 소피아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처음보다는 훨씬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승객들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기내를 둘러보니 처음에 불안해하던 유럽 승객들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안심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패닉 상태는 아니었어요. 한국인 승객들은 더욱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어떤 분은 인천공항의 겨울철 운항 능력에 대해 옆 승객에게 자랑스럽게 설명하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느껴졌습니다. 40분이 지났을 때 관제사가 기상 상황의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를 전해줬어요. 폭설은 계속되고 있지만 바람의 세기가 예상보다 약하다고 했습니다. 시야 확보도 최소 기준을 만족한다고 했고요. 이런 세부적인 정보 제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라르센 기장이 연료 상황을 언급하자 관제사는 즉시 대기 항공편들의 상황과 우선순위를 조정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연료 부족으로 인한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착륙을 도와주겠다는 거였어요. 이런 배려는 정말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공항이라면 규정대로 순서를 기다리라고 했을 텐데 인천은 상황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때 독일 여성 승객이 다시 저에게 다가왔어요. 항공업계 경험을 바탕으로 보더라도 관제사의 대응이 매우 전문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지금은 안심이 된다고 했어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4년간 수많은 공항을 경험해봤지만 이런 수준의 실시간 대응과 정보 제공은 처음이었거든요. 코펜하겐이나 스톡홀름의 관제소와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일시간이 지나면서 기내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됐어요. 처음에 불안감은 거의 사라졌고 대신 기대감 같은 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인천공항이 어떤 곳인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졌어요. 비즈니스석의 덴마크 남성도 이제는 노트북을 꺼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걱정스러운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 변화가 관제사의 전문적인 대응 때문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잉그리드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공항을 본 적이 없다고요. 북유럽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실시간 협조는 쉽게 경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말이에요. 북유럽이 겨울 대응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인천공항 상공에 도달했을 때 창밖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50년 만에 폭설이라더니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여 있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공항 활주로였습니다. 그 혹독한 날씨 속에서도 활주로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고도 3,000m에서 접근을 시작했을 때 라르센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 방송으로 들려왔습니다.
착륙 준비를 하라는 안내였지만 그의 목소리는 한결 안정되어 있었어요. 관제소와의 지속적인 교신을 통해 확신을 얻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승무원석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감탄했어요.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는데도 활주로의 유도등들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북유럽의 공항들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이런 기상 조건에서는 보통 시야 확보 자체가 어려운데 인천은 달랐습니다. 고도 1500m, 착륙 30분 전부터 관제사의 실시간 가이드가 시작됐어요. 바람의 변화, 활주로 상태, 심지어 제설 차량의 위치까지 모든 정보가 세밀하게 전달됐습니다. 이런 수준의 정보 제공은 정말 놀라웠어요. 승객들도 창밖을 내려다보며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인 승객들은 익숙한 듯 차분했지만 유럽 승객들은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처음의 불안감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관제소의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된 상태였거든요. 최종 접근 단계에서 기체가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강풍과 눈보라 때문이었죠. 이때 승객들 사이에서 약간의 긴장감이 다시 돌았습니다. 하지만 라르센 기장의 조종 실력과 관제사의 정확한 가이드로 기체는 안정적으로 하강을 계속했어요. 활주로까지 100m 남았을 때 저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활주로 표시선들이 완벽하게 보였어요. 제설 작업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었죠. 북유럽의 어떤 공항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터치다운 순간은 예상보다 거칠었어요. 강풍 때문에 기체가 약간 흔들렸거든요. 하지만 모든 게 통제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라르센 기장이 역추진을 가동하자 기체는 안정적으로 감속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기체가 완전히 정지하기도 전에 여러 차량들이 동시에 접근해 오는 게 보였어요. 구조 차량, 정비 차량, 의료진 차량, 그리고 승객 수송버스까지. 모든 게 시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이런 수준의 신속한 대응을 본 적이 없었어요. 보통은 착륙 후 최소 10분은 기다려야 했는데 인천은 달랐습니다. 마치 우리 항공기의 착륙 시간에 맞춰 모든 팀이 대기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첫 번째로 접근한 건 의료진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체 문이 열리자마자 탑승해서 승객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 그들의 우선순위 판단이었습니다. VIP석이나 비즈니스석부터 확인하는 게 아니라 노약자와 어린이부터 살펴보더군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장시간 비행으로 인해 다리가 부어있다고 하자 의료진은 즉시 간단한 마사지와 응급처치를 해드렸어요. 임신부 승객에게는 별도의 휠체어를 제공하며 우선적으로 하차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비즈니스석의 덴마크 남성이 골드 회원이라며 우선 처리를 요청했지만 직원들은 정중하게 순서를 설명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이 먼저라고 말이에요. 그는 처음엔 불만스러워했지만 곧 그 원칙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정비팀의 대응도 인상적이었어요. 이번 엔진에 대한 정밀 점검을 즉시 시작하면서도 승객 하차에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도록 했어요. 여러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도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기내에서 승객들의 하차가 시작됐을 때 저는 또 다른 놀라운 모습을 봤어요. 공항 직원들이 승객 한 명 한 명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연결편 정보, 호텔 예약, 심지어 서울 관광 정보까지 제공하더군요. 한국어를 못하는 유럽 승객들을 위해서는 여러 언어로 소통 가능한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덴마크어는 물론이고 독일어, 스웨덴어까지 가능한 직원들이 있어서 정말 놀랐습니다. 독일 여성 승객이 항공업계 경험을 살려 공항 직원들의 대응을 평가해봤는데 세계 어느 공항과 비교해도 최상급이라고 감탄했어요.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체계적인 대응과 인간적인 배려가 인상적이라고 했습니다. 승무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역시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는데 공항 직원들이 숙소 준비, 다음 비행 일정 조정, 심지어 간단한 식사까지 모든 걸 준비해주고 있었어요. 잉그리드는 이런 수준의 케어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감동했습니다. 소피아는 처음 경험하는 긴급 상황이었는데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안내 덕분에 많이 안정을 찾았어요.
어느 직원이 그녀에게 따뜻한 음료를 건네주며 고생했다고 말해주더군요. 그 작은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라르센 기장과 요한센 부기장도 정비팀과의 협업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엔진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결 방안을 신속하게 제시받았거든요. 필요한 부품도 이미 준비되어 있어서 수리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하차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직원들의 태도였어요. 누구 하나 귀찮아하거나 형식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승객들을 도우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가족을 맞이하는 것 같은 따뜻함이었어요. 324명의 승객과 12명의 승무원 모두가 안전하게 하차를 완료했을 때 저는 감동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5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 속에서도 이렇게 완벽한 대응을 해내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터미널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승객들의 표정을 보니 처음의 불안감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놀라움과 감탄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분은 인천공항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기도 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4년간의 항공업 경험을 통틀어 이런 수준의 전문성과 인간적 배려를 동시에 경험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북유럽의 효율성과는 또 다른 차원의 감동이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식 서비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규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완벽한 시스템. 이 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 나오는 결과를 직접 목격한 거였어요. 터미널에 도착한 후 저는 인천공항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긴급 상황에서의 대응이 끝났다고 해서 서비스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세심해졌습니다. 공항 직원 김민준 씨가 저희 승무원들을 안내해 주었는데 그의 첫마디가 인상적이었어요.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며 진심으로 위로해 주더군요. 그저 업무상 인사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런 긴급 상황이 자주 있는지, 직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김민준 씨의 답변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사실 이런 대규모 기상 악화로 인한 긴급 착륙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평소에 끊임없이 훈련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매뉴얼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라고요. 그의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북유럽 공항들과 인천공항의 차이가 뭔지 말이에요. 북유럽은 시스템과 규정을 중시하지만 인천은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물론 시스템도 완벽했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승객 대기실에서 저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공항 직원들이 승객 한 명 한 명과 개별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연결편을 놓쳐 곤란한 상황인 분들에게는 대안을 제시하고 서울이 처음인 분들에게는 관광 정보를 알려주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70대 덴마크 할머니에 대한 케어였습니다. 그분이 혈압약을 기내 수화물에 넣어뒀는데 찾기 어려워하자 직원이 직접 항공사와 연락해서 찾아드렸어요. 그것도 30분 만에 말이에요. 그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하셨어요. 자신의 손잡벌 되는 한국 직원이 이렇게까지 도와줄 줄 몰랐다고요. 저도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비즈니스석에 타고 있던 독일 CEO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한국 공항의 능력을 의심했던 그가 이제는 완전히 태도를 바꿨더군요. 직원에게 인천공항의 서비스 매뉴얼을 보고 싶다고 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직원의 답변은 의외였습니다. 특별한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라 손님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뿐이라고 했어요. 물론 기본적인 절차와 규정은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왜 인천공항의 직원들이 다른지 말이에요. 그들은 단순히 업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고 있었어요. 승객이 고객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거죠. 잉그리드와 이야기를 나누며 확인한 건데 우리가 묵을 숙소까지도 직원들이 직접 확인해뒀더군요. 단순히 호텔을 예약해 준 게 아니라 공항에서 가까우면서도 조용한 곳으로 선별해서 말이에요. 심지어 덴마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 정보까지 준비해뒀어요.
소피아는 처음 경험하는 한국 음식에 대해 걱정했는데 직원이 공항 내 레스토랑에서 매운맛 조절이 가능한 메뉴들을 추천해줬어요. 그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유발 요소까지 세심하게 체크해줬습니다. 라르센 기장과 요한센 부기장은 정비팀과의 협업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엔진 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도 안전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부품 교체를 적극 권했거든요. 비용보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태도였어요. 더 놀라운 건 정비팀장이 직접 와서 설명해 준 거였어요.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 용어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어서 말이에요. 승무원인 저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요. 오후가 되면서 저는 공항 곳곳을 둘러보게 됐어요. 그때 발견한 건 직원들의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긴급 상황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승객 한 명 한 명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길을 잃은 아이를 발견한 청소 직원은 즉시 방송실에 연락해서 부모를 찾아줬어요. 면세점에서 쇼핑하던 승객이 게이트를 못 찾겠다고 하자 지나가던 보안 직원이 직접 안내해줬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며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이건 특별한 상황이어서 잠시 보여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인천공항의 일상이구나 하는 걸 말이에요. 모든 직원이 자연스럽게 승객을 도우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잉그리드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런 수준의 서비스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오랜 시간에 걸친 교육과 문화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져서 카페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이런 서비스를 하게 됐는지 말이에요. 그 직원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별한 시작점이 있었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손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해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덧붙인 말이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자신들도 언젠가는 다른 나라를 여행할 텐데 그때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북유럽의 효율성도 좋지만 이런 마음은 또 다른 차원의 가치구나 하고요. 시스템과 기술만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따뜻함이었어요. 오후 늦게 다른 승객들과 이야기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국 공항을 의심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마음을 바꿨다고요. 어떤 분은 다음에 아시아 여행을 할 때는 꼭 인천공항을 경유지로 선택하겠다고 하기도 했어요. 덴마크 남성은 자신의 회사에서도 인천공항 같은 서비스 마인드를 배워야겠다고 했어요. 독일 여성은 항공업계 동료들에게 이 경험을 꼭 공유하겠다고 했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SAS로 돌아가면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북유럽식 효율성에 한국식 따뜻함을 더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도 해봤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숙소로 향하면서도 공항 직원들의 배웅은 계속됐어요. 마지막까지 불편한 건 없었는지, 다음 비행 준비는 잘 됐는지 챙겨주더군요. 정말 가족을 배웅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잉그리드, 소피아와 함께 하루를 돌아보며 이야기했어요. 모두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경험한 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진심이었다고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직원들이 보여준 건 매뉴얼이 아니라 태도였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태도야말로 진정한 전문성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원래 계획대로라면 저는 수리가 완료된 항공기를 타고 코펜하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SAS 본사에서도 빠른 복귀를 요청했고 대체 승무원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귀국을 하루 미루고 싶다고 요청한 거였어요. 라르센 기장과 다른 승무원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었거든요. 잉그리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소피아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경험한 것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조금 더 지켜보고 싶다고요. 정말 어제 본 것이 인천공항의 일상적인 모습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의심이 있었어요. 혹시 긴급 상황이어서 특별히 신경 써준 건 아닌가 하는 생각 말이에요. 북유럽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완벽한 대응이었거든요.
일상적으로 저런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한다는 게 가능할까 싶었어요. 본사에서는 개인 휴가로 처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14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제게는 충분히 줄 수 있는 배려였어요. 다만 하루 더 머물러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했죠. 저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전문적인 관찰을 하고 싶다고 설명했어요. 항공업계 종사자로서 인천공항의 운영 방식을 더 자세히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의 시간을 확보했어요. 아침 9시부터 공항에 나와서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평상시의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긴급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운영 상황에서도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는지 말이에요.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직원들의 표정이었어요. 어제의 긴장감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지만 서비스 품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여유 있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승객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승객들을 관찰해 봤는데 직원들이 한 명 한 명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있더군요. 단순히 탑승 수속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여행의 목적을 묻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고령 승객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휠체어 서비스를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직원이 먼저 제안해드리더군요. 그분이 거절하자 억지로 권하지 않으면서도 게이트까지 가는 길에 쉴 수 있는 곳들을 안내해드렸어요. 보안 검색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규정은 엄격하게 지키면서도 승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었어요. 어느 승객이 액체류 규정을 몰라서 당황하자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주며 대안을 제시해줬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직원 식당 근처를 지나가게 됐는데 그들의 대화를 엿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놀랍게도 승객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이뤘어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은 어제 도움을 준 승객으로부터 감사 편지를 받았다며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었어요. 또 다른 직원은 장애인 승객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제 본 것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정말로 이런 마음가짐이 이들의 일상이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오후에는 게이트 지역을 둘러봤습니다. 연착이나 결항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승객들이 있었는데 직원들의 대응이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사과만 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가족은 연결편을 놓쳐서 당황하고 있었는데 직원이 직접 항공사에 연락해서 다른 항공편을 확보해줬어요. 심지어 호텔 숙박까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비즈니스 승객은 중요한 미팅에 늦게 된다며 초조해하고 있었는데 직원이 화상회의가 가능한 공간을 안내해주고 필요한 장비까지 준비해줬어요. 그 승객은 나중에 직원에게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런 상황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직원들이 전혀 힘들어하거나 귀찮아하는 기색 없이 자연스럽게 처리하고 있었거든요. 저녁 시간대에는 출발 러시가 시작됐습니다. 수많은 승객들이 몰리면서 공항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인천공항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욱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직원들 간의 협력이 더욱 긴밀해졌고 승객 한 명 한 명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마치 수년간 연습해온 오케스트라 같은 조화로움이었습니다. 한 직원이 제게 다가와서 혹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더군요. 저는 단순히 공항을 둘러보고 있다고 했는데 그는 관광객이라고 생각했는지 서울의 명소들을 친절하게 안내해줬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덴마크에서 온 항공업계 종사자라고 인천공항의 서비스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더 자세히 보고 싶었다고요. 그러자 그의 표정이 밝아지며 자랑스러워 하더군요. 그 직원은 저를 여러 부서로 안내해주며 인천공항의 운영 철학을 설명해줬어요. 승객을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소중한 손님으로 생각한다는 것. 그래서 모든 직원이 진심을 다해 서비스한다는 것 말이에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서비스 마인드 교육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키우는 훈련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개인의 마음가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교육이 있어도 진심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채용할 때부터 서비스 정신을 중시한다고 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공항에 머물며 관찰을 계속했어요. 늦은 시간이어서 승객 수는 줄었지만 직원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승객까지 정성껏 배웅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청소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단순히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승객이 떨어뜨린 물건을 찾아주거나 길을 안내해주기도 했어요. 모든 직원이 서비스의 주체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어제 경험한 것이 특별한 상황이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인천공항의 일상이라는 걸 말이에요. 이런 수준의 서비스가 매일 매순간 유지되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직원들의 담담함이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완벽한 긴급 대응을 해놓고도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상시와 같이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 프로페셔널한 태도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일기에 썼어요. 오늘 하루 동안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배웠다고요. 그리고 내일 덴마크로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코펜하겐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3일간의 경험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노트에 적어둔 것들을 다시 읽어보니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았어요. 불과 72시간 전만 해도 북유럽이 겨울 대응의 절대 기준이라고 믿었던 제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기내에서 만난 덴마크 승객이 제게 물어봤어요. 한국 여행이 어땠는지 말이에요.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습니다. 여행이 아니라 공부였다고, 그것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 중 하나였다고요. 카스트럽 공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느낀 건 묘한 아쉬움이었어요. 물론 코펜하겐도 훌륭한 공항이에요. 깔끔하고 효율적이고 북유럽다운 합리성이 돋보이죠. 하지만 뭔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인천공항에서 경험했던 그 따뜻함이 그리워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SAS 동료들에게 연락하는 거였어요. 잉그리드, 소피아, 그리고 다른 승무원들에게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일주일 후 코펜하겐의 한 카페에서 동료들과 만났습니다. 모두 제가 무슨 중대한 발표를 할 거라며 궁금해했어요. 저는 차근차근 인천공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의심부터 마지막 감동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동료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처음에는 의심하는 표정이었죠. 아시아 공항이 그럴 리 없다는 듯한 시선들. 하지만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려주면서 점점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특히 스벤이 놀라워했어요. 평소 아시아 공항들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그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찍어온 사진들과 영상들을 보여주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잉그리드는 함께 경험한 사람이라 제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해줬어요. 소피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들의 증언이 있어서 다른 동료들도 점점 믿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나 한국 기준으로 일할 거야. 카페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죠. 스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무슨 뜻이냐고, 설마 한국으로 이직하겠다는 건 아니겠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웃으며 설명했어요. 이직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하는 기준을 바꾸겠다는 거라고요. 지금까지는 북유럽 기준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인천공항에서 본 그 마음가짐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동료들은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진심이라는 걸 깨닫자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는 이해한다고 했고 어떤 이는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냐고 걱정했어요. 안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바꾸려는 건지 물어봤어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승객을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겠다고, 규정을 지키되 그 안에서 최대한의 배려를 하겠다고요. 크리스티나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어요. SAS의 시스템 안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요. 저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어도 마음가짐은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실제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승객 한 명 한 명과 더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규정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어느 비행에서는 70대 할머니가 손자 결혼식에 참석하러 가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분께 축하 인사를 드리며 특별한 기내 서비스를 제공해 드렸어요. 작은 축하 카드와 함께 프리미엄 담요도 준비해 드렸고요. 또 다른 비행에서는 비즈니스 출장으로 스트레스 받는 승객을 위해 조용한 좌석으로 안내해 드리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도와드리기도 했어요. 물론 규정 범위 안에서 말이에요. 동료들이 제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일시적인 열정인 줄 알았는데 계속 지속되니까 진짜 바뀐 거라는 걸 깨달았죠. 몇몇은 저를 따라 해보겠다고 하기도 했어요. 잉그리드는 제게 말했어요. 승객들의 반응이 확실히 달라졌다고요. 더 만족해하고 감사 인사도 더 자주 받는다고 했습니다. 소피아도 저를 롤모델로 삼겠다며 인천공항 스타일의 서비스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제 별명이 생겼어요. 동료들이 저를 한국 에리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나중엔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잘 표현한 별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SAS 내에서도 제 사례가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승객 만족도가 높아진 것은 물론이고 제가 담당한 비행편의 컴플레인이 현저히 줄어들었거든요. 상급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팀장이 저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최근 달라진 비결이 뭐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에서 배운 서비스 정신이라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이라고요. 팀장은 흥미로워했어요. 그래서 제게 다른 승무원들을 위한 교육을 요청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배운 것들을 공유해달라고요. 저는 기꺼이 수락했어요. 첫 번째 교육 세션에서 저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이나 시스템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차이라고요. 북유럽의 효율성도 좋지만 거기에 따뜻함을 더한다면 더욱 좋아질 거라고요. 몇몇 동료들은 회의적이었어요. 너무 이상적인 얘기라고, 현실에서는 어렵다고 했죠. 하지만 제가 실제 사례들을 들려주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자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한국화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작은 운동이 저희 팀에서 시작됐어요. 규정과 효율성은 유지하되 승객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을 더하자는 거죠. 아직 작은 변화지만 분명히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제게 물어봐요. 정말 한국공항 하나 경험한 것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냐고요. 저는 자신 있게 답합니다. 맞다고요. 때로는 하나의 경험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고요. 인천공항에서의 3일이 저에게 준 건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어요. 일에 대한 철학, 사람에 대한 마음가짐, 그리고 진정한 전문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이었죠.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저는 자문해요. 인천공항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답이 보입니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향한 마음이라는 걸요. 동료들이 아직도 가끔 웃으며 말해요. 한국에 한번 다녀온 것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저는 웃으면서 답합니다. 맞다고, 그리고 그걸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이제 나 한국 기준으로 일할 거야. 그날 카페에서 했던 이 말이 농담이 아니었다는 걸 시간이 증명해줬어요. 저는 정말로 바뀌었고 그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승무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